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착 쳐가지고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한 건 정치적 결정이라며 여권 내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안 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쁘지만 죄 지은 사람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대법원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국민 주권의 의지가 최종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되돌릴 방침을 내비치면서 배당과 관련해서도 정부안을 고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또 부동산과 관련해선 한두 번 대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춘 당초 정부안을 50억 원으로 되돌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원치 않고 여야 정치권이 그냥 주자고 하는데 굳이 맞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며 정부안보다 세율을 더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기업도 성장하는 대전환을 이루는 게 최우선이란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겁니다. 위에서 견디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강력한 조정 국면이거든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내 판단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더 강경한 단어를 썼습니다. 한두 번 대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투기 수요를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갖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선제적인 대책이 중요합니다. 향후 추가 대출 규제나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강조한 가운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갈아치우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9% 오른 3,344.20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새 정부 출범 직전에 비해 약 24% 오른 수치입니다. 오늘 이 대통령은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논의 중인 이 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규제 대상을 언론만으로 하지 말 것을 당에 전달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배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라고 당에 얘기했다며 언론중재법이 아닌 다른 방식의 허위정보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 뉴스맥스가 지난 2020년 대선 관련 가짜뉴스를 보도했다가 거액을 배상한 사실을 언급하며 고액 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슨 대선이 부정선거다 이거 주장하다가 한 군데에서 소송당해가지고 거기가 930억 원인가를 물어냈다고. 그러면서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도 지적했는데 돈을 벌거나 해코지를 하려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누구든 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말고 무슨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 뉴스 해놓고 그거 막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막 올리면서 돈 버는 데 있잖아요. 그걸 가만 놔둬야 되냐. 이 대통령은 또 법률가적 양심으로 볼 때 단순한 오보나 중대한 과실을 포함한 실수는 배상하게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배액 배상을 하게 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는 다소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규제 대상을 명백한 고의성 허위, 가짜뉴스로 제한하되 형사처벌보다는 거액의 배상액을 물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가족의 피해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뭐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어요. 유명해져가지고. 그게 뭔 짓입니까? 5분 넘게 악의적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던 이 대통령은 다만 입법은 당의하는 것이어서 의견만 전달하고 있다며 제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웃어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취임 100일을 맞아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3%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추진력과 실행력, 유능함과 합리성, 경제와 민생 챙기기를 꼽은 응답자들이 많았는데요.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훌쩍 앞서는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3%로 잘못하고 있다 28%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긍정평가를 한 응답자 632명 중 37%가 그 이후로 이 대통령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꼽았고 유능하고 합리적이다, 경제 민생을 잘 챙긴다는 답변이 각각 17%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는 287명인데 이 중 28%는 대통령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답변했고 과도한 복지, 민생 지원 때문이란 응답이 19%, 특별 사면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응답 14% 순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 동안 가장 잘한 분야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권력기관, 개헌 추진 등 정치제도 개혁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주거, 교육, 노동환경 개선 등 복지 노동정책을 꼽은 응답자는 15%, 협치 시도, 지역 균형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14%였습니다. 반면 잘한 분야가 없다는 답변도 26% 나왔는데 보수 지지층과 60, 70대 고령층에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에 대해선 응답자 33%가 물가, 집값 안정 등 서민 경제 분야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8일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협치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57%로 보여주기식 회동이란 답변 36%를 앞섰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에선 3대 특검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크게 앞서는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았는데요. 반면 수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구 경북에서조차 그러한 평가가 50%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이승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9%로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3%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가 46%인 70대 이상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선 잘못됐다는 평가가 71%로 문제될 게 없다는 응답에 3배 가까이 됐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도 잘못됐다는 답이 50%에 이르렀습니다.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 여론도 확인됐습니다. 적법한 수사를 방해 거부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63%로 정치 탄압 수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밖에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우세했는데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71%가 문제가 없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90%, 조국혁신당 95%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자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찬성 응답이 57%로 반대보다 22%포인트 높았는데 3대 특검 수사를 긍정평가한 응답자의 81%가 찬성했고 부정평가한 73%가 반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여론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자신을 보수라고 평가한 응답자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지난 정당대회에서 강성 인사들이 두드러졌던 국민의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극우 정당화되고 있어 우려된다는 응답이 68%로 문제될 게 없다는 응답 2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이념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 극우화를 우려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보수 응답자의 51%, 진보 응답자 85%와 중도 응답자의 72%가 모두 극우화를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야당 대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가 53%로 잘한다는 긍정평가 3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았는데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과 부울경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각각 43%, 45%로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49%, 부정평가는 39%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 82%가 긍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대립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5%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내란 청산 노력을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미국 정부의 잘못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동맹국인 한국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응답이 68%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49%로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입니다. MBC는 최근 불거진 현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먼저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사건.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체포와 구금은 잘못된 것이라는 응답이 60%, 현지 진출 기업들이 임직원들의 비자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이 잘못이라는 응답이 33%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 직후 이민 단속국이 할 일을 한 것이라 두둔한 것에 대해선 동맹국인 한국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부정적 평가가 68%로 불법 체류자를 절차대로 처리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보다 2.5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난 7일 확정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른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응답이 49%로 반대 38%보다 높았습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9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전화 면접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물었고 응답률은 14.6%, 신뢰 수준 95%에서 표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은 억류 7일 만에 마침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측이 갑자기 귀국 절차를 중단하면서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게 출발하게 됐는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먼저 신재웅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억류돼 있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버스에 오릅니다. 수갑을 차지하는 평상복 차림입니다. 현지 시각 새벽 2시 17분, 대형 고속버스 8대가 구금시설을 줄줄이 빠져나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체포 구금된 지 7일 만입니다. 버스는 428km 떨어진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당초 하루 전 석방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갑작스럽게 귀국 절차를 중단하면서 일정이 하루 늦춰졌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공항까지 수갑을 차지 않고 이동하고 자진 출국임을 분명히 해 향후 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속히 매듭지어진 겁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이 비자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간에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만드는 것을 신속하게 협의해 나간다. 대한항공 전세기에는 우리 국민 316명과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14명이 함께 탑승합니다. 가족들이 영주권자인 1명만 잔류를 택해 현지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전세기는 현지 시간으로 낮 12시쯤 앞으로 5시간 뒤 이륙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귀국이 좌절됐던 이유는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었습니다. 무장병력을 동원해 구금시설에 가두고는 귀국하지 말고 남아서 미국인을 교육시키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려고 갑자기 우리 국민들을 다시 잡아뒀다는 건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측 사정이란 모호한 설명만 나올 뿐 정확한 원인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백악관으로 향하는 외교장관의 각오는 배수진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겠는가. 미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강하게 우리의 불만 또 우리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을 전달할 것인가. 출국이 무산된 진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들이 숙련된 인력이니 귀국 대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며 미국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방안이 어떤가. 이에 대한 한국 입장을 듣기 위해 구금시설에서 막 나오려는 사람들을 멈춰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 외교부는 정보가 없어 오늘 새벽까지 어떤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은 조현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야 동맹국에 이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에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이니 먼저 귀국한 뒤 다시 돌아와 일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수갑 등 이송 절차 관련 이견은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의 말을 한꺼풀 들추어보면 불법 체류자 단속과 제조업 부흥이라는 공약을 스스로 정면 충돌시킨 결과 도와주러 온 동맹을 거의 쫓아낼 뻔한 자충수를 은근한 방식으로 수습하려 했던 의문스러운 시도에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를 반증하는 예고편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직접 사과하지도 유감을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엔 수습했지만 매번 돌다리를 두드리듯 확인하고 또 조심하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벼락 같은 리얼리티 쇼를
언제든 또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군사작전을 벌이듯 급습해 수백 명의 노동자를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간 조치가 과연 적법한 것이었는가 하는 건데요. 특수장비 설치를 맡은 기술 인력들은 규정대로 비자를 받아 일을 하다가 졸지에 끌려가 구금시설에 갇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이민심사관조차 죄도 없는데 왜 잡혀왔냐고 묻기도 했다는데요. 나세웅 뉴욕 특파원이 이 문제를 따져봤습니다. 미국 국토안보국은 군사작전을 벌이듯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해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중무장한 요원들이 노동자들을 줄 세워 비자를 확인했습니다. E2는 이쪽에 쓰고 B1, B2 이쪽에 있어가지고 다 저렇게 앉아가지고 한 명씩 가가지고. 단기 상용 비자, B1 비자는 취업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소명 절차 없이 줄줄이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습니다. B1 비자를 심사해 발급하는 미 국무부 지침에는 외국산 장비를 납품하며 설치, 가동, 수리하거나 이를 대행할 미국 노동자를 훈련시킬 때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장에 있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 정부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 기술자 상당수가 이에 따라 B1 비자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미국이 지어달라는 공장 건설에 투입됐습니다. 배터리 공장에 들어갈 첨단 장비들은 제조업체가 아니면 다루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판매 계약 때부터 설치와 운용을 맡기로 하고 비자를 받았습니다. 비자 신청할 때 그 계약서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서 제시하는 그 업무 내용 범위가 이제 분명하거든요. 너무 막무가내식 단속을 벌인 게 아닌가. 극히 과도한 단속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또 있습니다. 한 협력사 여성 프로그래머는 계측 제어 장비의 설치를 맡았는데 역시 B1 비자로 합법적으로 근무하다가 케이블 타이로 묶여 끌려갔습니다. 이 여성 프로그래머를 담당한 이민국 심사관은 이민법 위반이 아닌데 왜 잡혀왔냐고 오히려 반문했다고 소속 회사는 MBC에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악관은 여전히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미국 외교관은 MBC에 한미동맹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양국 관계가 입은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갑자기 끌려가 상상도 못했던 시간을 보낸 우리 국민들. 지금은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인데요. 석방 순간부터 공항으로 출발할 때까지 현장에서 지켜본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윤수 특파원, 사실 우리 국민들이 풀려난 게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죠. 귀국길에 오르는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까? 네, 제가 포크스턴 구금시설 앞에서 밤을 보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이곳 시간으로 새벽 1시 반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반부터 건물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버스부터 마지막 8번째 버스까지 탑승을 마치고 구금시설을 나설 때까지 총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 탑승 과정은 조용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곳에서 우리 국민 306명과 외국인 14명 등 모두 320명이 탑승을 했고요. 여기 말고 다른 구금시설에 억류됐던 여자 직원 10명도 따로 버스를 타고 애틀랜타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보안이 엄격해서 시설 건너편에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NBC 등 미국 주요 방송사 취재진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는 분들은 멀리서 바라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간혹 밝게 웃는 얼굴도 보였습니다. 버스 안이 어둡고 창에도 코팅이 돼 있어서 밖에서는 탑승자들의 윤곽과 형체가 보이는 정도였는데요. 꽤 떨어진 거리에서 제가 손을 흔들자 그걸 보고 팔을 마주 흔들어준 분도 있었습니다. 버스는 우리 외교부와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차량 등 총 5대의 호송을 받으며 구금시설을 나섰는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취재진과 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버스가 공항에 언제쯤 도착할지도 궁금한데요. 도착하고 전세기 탑승까지 남은 과정이 또 있나요? 네, 고속도로로 달리면 일반적으로 5시간 안팎 걸리는 거리인데 미국 이민당국이 지정한 일반 도로를 따라 버스 8대가 일정한 속도로 또 일렬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걸릴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출발한 지 5시간 가까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1시간 안에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중에 휴게소에 멈추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버스에는 생수와 빵, 과자 같은 먹을 것들이 준비가 돼 있고 화장실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일반적인 수속 절차를 밟지 않고 버스가 곧바로 활주로 구역으로 들어가 전세기 가까이에 우리 국민들을 내겨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전세기 1등석과 비즈니스석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배정될 예정이고 일부 1등석은 집중치료석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륙 후 14시간가량 날아 내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집까지 데려다줄 차량이 희망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 폭스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1992년 한중수교의 주역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을 발탁해 한중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보수인사 기용이라는 점에서는 국민통합형 실용인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은 한중수교 20주년이었던 지난 2012년 한중문화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중국과 문화 교류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1992년 한중수교를 체결하고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연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온 겁니다. 이제 한중 두 나라는 지난 시대 서로를 갈라온 이 벽을 우리가 넘어서 공용하는 일은 동반자로. 지난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직접 베이징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중국도 노 이사장을 각별히 대해온 것까지 감안해 주중대사에 전격 발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국방정책을 펼쳤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아들이 주중대사로 온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많이 얘기하죠. 특히 노 이사장은 5.18 민주묘지를 찾아 아버지의 독재에 대해 사과한 점도 인선 배경으로 꼽힙니다.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 5.18과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고 또 어떤 또 행동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과 거리는 두어왔지만 보수 인사로 여겨져 왔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조문 당시 마주친 게 전부라는 점에서 국민통합형 실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중국 측의 주재국 부임 동의, 아그레망을 받는 대로 노 이사장을 주중대사로 정식 지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초가 아니라 계엄 선포 3년 전인 정권 초기부터 주변에 비상대권을 운운하며 당시 야권을 겨냥해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야당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던 핑계와 달리 이미 정권 초반부터 내란을 염두에 뒀다는 건데요.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처음 계획한 시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진석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첫 만찬을 가졌습니다. 폭탄주와 함께 3시간 넘게 이어진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참석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비상대권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만찬 시